세찬 비가 낡은 다락방의 유리창을 두드리는 밤이었다. 창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빗줄기에 번져 흐릿한 수채화처럼 보였고 그 차가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다락방 안은 캔버스 위에서 피어나는 강렬한 색채들로 가득했다. 한서연은 낡고 삐걱거리는 나무 이젤 앞에 앉아 마지막 붓질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인 이 작은 공간에서 그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터키색과 코발트 블루가 뒤섞인 밤하늘 아래 금빛으로 부서지는 달빛을 담아내던 그녀의 손길이 순간 멈칫했다. 붓을 쥔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지만 물감 자국과 희미한 굳은 살이 박여 있어 그녀가 그림에 쏟아부은 시간과 열정을 짐작게 했다. 그녀의 얇은 스웨터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막아주기엔 역부족이었지만 서연은 추위조차 잊은 채 캔버스 속 세상에 빠져 있었다. 그곳에서는 슬픔도 절망도 없었다. 오직 아름다움과 자유만이 존재했다. 후앙 거친 소리와 함께 다락방 문이 세차게 열리며 조용하던 공간의 평화가 산산조각났다. 서연은 놀라 어깨를 움츠리며 돌아보았다. 문 앞에는 새어머니인 최 여사가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서 있었다. 비싼 실크 잠옷 차림의 그녀는 이 누추한 다락방과는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아직도 이딴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었니? 기름 냄새 진동하는 것 좀 봐. 당장 내려오지 못해. 최 여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서연은 조용히 붓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순한 눈망울이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항은 더 큰 화를 부를 뿐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내려와서 거실에 앉아. 할 말이 있으니까. 최 여사는 명령만 남기고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서연은 잠시 동안 자신이 그리던 그림을 바라보았다. 완성되기 직전의 달빛은 마치 그녀의 희망처럼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손으로 먼지 쌓인 창틀을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1층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최 여사는 값비싼 가죽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이복 동생인 한유라는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연이 조용히 다가가 맞은편의 딱딱한 의자에 앉자 최 여사는 잿더리에 담배를 비벼 끄며 입을 열었다. 결론부터 말하지. 우리 집 망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망했다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최 여사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지독한 절망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내 아비가 남긴 회사는 이미 껍데기만 남은 지 오래야. 내가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됐어. 이 집도 차도 유라의 명품 가방까지 전부 다 넘어갈 판이야. 최 여사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죽은 서연의 아버지에게 돌리며 도끼 서린 말을 쏟아냈다. 유라는 그제야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고 울상을 지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쇼핑은 다음 주에 파리 가기로 한 건 닥치지 못해. 지금 그게 문제야. 최 여사가 날카롭게 소리치자 유라는 입을 다물었다. 최 여사는 다시 차가운 시선으로 서연을 쏘아보았다. 마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도 되는 듯한 혹은 모든 문제의 희생양이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네가 우리를 구해야겠어.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자신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림 도구를 살 돈조차 스스로 벌어야 하는 처지에 율성그룹 권지훈 사장을 알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뉴스에서 이름 정도는 들어본 것 같았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재벌그룹의 젊은 총수. 냉혹하고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남자.
그 사람이 결혼 상대를 찾고 있어. 정략 결혼이지만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다는 조건이야. 그저 집안 배경이 깨끗하고 조용히 사모님 역할만 해줄 여자면 된다더군. 최 여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내가 다 알아봤다. 율성그룹과 내 아비 회사 사이에 오래전부터 얽힌 채무 관계가 있어 그 빚. 천문학적인 액수야. 권지훈 사장에게 제안을 넣었다. 그 빚을 전부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너를 아내로 보내겠다고. 순간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귀가 멍멍해졌다.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것인가? 나를 아내로 보낸다고 그것은 결혼이 아니었다. 팔려가는 것이었다. 빚을 갚기 위한 담보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려 나왔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새어머니에게 해본 몇 안 되는 반항이었다. 샥!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서연의 고개가 돌아갔다. 왼쪽 뺨이 불타는 듯 화끈거렸다. 최 여사가 서슬퍼런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싫어. 네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처지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유라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네가 감히 싫다는 소리를 해. 네 아비가 싸지른 똥. 딸인 네가 치워야지. 누가 치워? 네가 지금껏 이 집에서 먹고 자고. 그 더러운 그림 나부랭이라도 그릴 수 있었던 게 다 누구 덕인 줄 알아. 하지만 그건 결혼이에요. 사람의 인생이 내 인생 따위가 뭐가 중요해. 그림이나 그리며 평생 다락방에서 썩을 인생 아니었어. 권지훈 사장한테 시집가면 적어도 평생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어. 뭐가 불만이야? 유라가 옆에서 비웃으며 거들었다. 언니, 보기에 겨운 소리 하지 마. 권지훈 사장이야. 잘생겼지. 돈 많지. 어떤 여자들은 줄을 서도 못 만나는 남자라고. 그냥 눈 딱 감고 시집가서 우리 집 빚이나 갚아줘. 그게 언니가 이 집에서 밥값 타는 유일한 길이야. 서연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탐욕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깨달았다. 이들에게 자신은 가족이 아니었다. 언제든 필요에 따라 팔아넘길 수 있는 물건일 뿐이었다.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서연은 필사적으로 삼켰다. 여기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조롱거리만 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최 여사는 테이블 위로 서류 한 뭉치를 밀었다. 혼인 계약서다. 이미 변호사 검토까지 다 끝냈어. 여기에 사인만 하면 돼.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서연의 손끝에 와 닿았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계약서의 조항들을 훑어보았다. 갑, 권지훈과 을, 한서연. 결혼 생활 동안 지켜야 할 의무. 비밀 유지 조항. 그리고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없다는 문구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거래였다. 사랑이나 존중 같은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다. 뭘 꾸물거려. 당장 서명하지 않고 최 여사가 재촉했다. 서연은 펜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수많은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들 속에서 유일한 행복을 느꼈다. 그런데 이제 이 손으로 자신의 인생을 팔아넘기는 문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소리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유약했지만 다정했던 아버지.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없었고 이제 그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깊은 절망이 눈물마저 말려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펜을 들어 계약서에 을 한서연 이름 옆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또박또박. 마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이 서명이 끝나는 순간 그녀의 세상도 끝나는 것 같았다. 최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낚아챘다. 그래, 잘 생각했다. 내일 사람이 올 테니 준비하고 있어. 이제부터 너는 율성그룹의 안주인이 될 몸이니 그 거지 같은 옷들이나 다락방의 잡동사니들은 다 버리도록 해. 모든 용무를 마친 최 여사와 유라는 방으로 돌아갔다. 거실에는 다시 서연 혼자 남았다. 뺨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갈기갈기 찢겨나간 마음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터져 나왔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어깨를 들썩이며 숨죽여 흐느낄 뿐이었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비틀거리며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녀가 그리던 그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터키색 밤하늘과 금빛 달. 그 아름다운 풍경은 이제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서연은 그림 앞에 주저앉았다. 이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유일한 꿈, 유일한 희망이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비는 그칠 줄 몰랐다. 낡은 다락방 안에서 팔려가는 신데렐라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며 밤새도록 소리 없이 울었다. 창밖의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요했고 그녀의 절망적인 흐느낌은 세찬 빗소리에 묻혀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날 밤 한서연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잠 한숨 못 이룬 채 낯선 채 몸을 실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대신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와서 그녀를 율성그룹 본사 건물로 데려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현실감이 없었고 서연은 마치 유체 이탈이라도 한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서울의 중심부에 솟아있는 율성그룹 본사 건물은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성체 같았다. 위압적인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녀를 안내하는 비서의 표정은 완벽하게 무표정했고 최고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부드럽게 상승했다. 서연은 자신의 심장이 추락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총수 집무실의 문이 열렸다. 방 안은 거대하고 미니멀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장난감처럼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방 안의 가구들은 최고급이었지만 그 어떤 개인적인 흔적이나 온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계산된 듯 차갑고 정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방의 중심, 거대한 책상 뒤편에 권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째,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가 가리킨 책상 앞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처음으로 마주한 권지훈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각 잡힌 다크 네이비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날카로운 턱선과 서늘한 눈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기보다 잘 만들어진 조각상에 가까워 보였다. 한참 동안 서류를 넘기던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처음으로 서연에게 닿았다. 그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 같아서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호기심도, 경멸도, 하다못해 작은 관심조차도 없었다. 그는 마치 가구의 배치를 확인하는 듯 무심하게 그녀를 훑어볼 뿐이었다.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계약 내용은 숙지했으리라 믿는다. 몇 가지 구두로 보충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첫째, 대외적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 완벽한 부부로 보여야 한다. 특히 내 할아버님 앞에서는 불필요한 스캔들이나 잡음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경우에도 율성그룹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서는 안 돼.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사적인 영역은 철저히 존중한다. 나는 당신의 삶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 또한 내 삶에 관여할 필요 없다. 이 집무실은 물론이고 자택의 내 서재와 침실은 당신의 출입 금지 구역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공간 또한 침범하지 않겠다. 그의 말은 우리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오직 나와 당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한 타인으로 남겠다는 선언이었다. 셋째, 필요한 모든 물질적 지원은 제공한다. 율성그룹의 안주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복, 차량, 기타 경비 일체, 이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그가 책상 위에서 검은색 신용카드 한 장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서연의 시선이 카드에 잠시 머물렀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몸값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삶, 그녀의 자유, 그녀의 미래를 지불하는 대가 마지막으로 이 결혼은 비즈니스다. 감정적인 교류나 기대를 바라지 마라. 나는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줄 생각이 없고 당신 또한 그럴 필요 없다.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하면 된다. 질문 있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무슨 질문을 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은 이미 정해졌고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녀의 침묵에 그는 만족한 듯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김 비서가 이후 일정을 안내할 거다. 그의 시선은 다시 서류로 돌아갔다. 서연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용건이 끝난 기계처럼 그녀는 이제 쓸모가 없었다. 결혼식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서연은 살아있는 인형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그녀의 몸치수를 쟀고 수십 벌의 드레스를 입혔다. 웨딩 플래너는 그녀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가장 비싸고 화려한 것들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 최 여사와 유라는 신이 나서 서연의 옆에 붙어 온갖 호사를 누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서연의 귀에 소음처럼 들렸다. 마침내 결혼식 날이 밝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은 세기의 이벤트처럼 호화로웠다. 수많은 취재진과 재계, 정계의 거물들이 식장을 가득 메웠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서연에게는 마치 고운 수위처럼 느껴졌다. 대기실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완벽하게 꾸며진 얼굴에는 희미한 슬픔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버지가 없었기에 그녀는 홀로 버진 로드를 걸어야 했다.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과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제단으로 나아갔다. 저 멀리 권지훈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오늘도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흠잡을 데 없이 서늘한 모습이었다. 그의 앞에 섰을 때 그는 의례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에게서 전해지는 온기는 전혀 없었다. 주례사의 긴 연설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서연은 그저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신랑 권지훈 군은 신부 한서연 양을 아내로 맞아 그의 대답은 낮고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사업계약의 마지막 조항을 확인하는 것처럼 신부 한서연 양은 신랑 권지훈 군을 남편으로 맞아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순간 지훈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빨리 대답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서가 되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려한 반지가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졌다. 그것은 아름답다기보다 차갑고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너무나도 과분하고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형식적인 입맞춤 대신 그는 그녀의 이마에 아주 가볍게 입술을 대었다 뗐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의 입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메웠지만 서연에게는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몽롱하게만 느껴졌다. 그렇게 그녀의 결혼식, 아니, 그녀의 인생을 건거래가 끝났다. 결혼식이 끝나고 그녀는 권지훈의 집으로 향했다. 집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부촌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은 갤러리나 미술관처럼 보였고 완벽하게 조경된 정원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저택 안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집안은 적막할 정도로 조용했고 고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사모님, 이쪽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집사가 그녀를 2층으로 안내했다. 긴 복도를 따라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복도 끝에 위치한 방이었다. 이곳이 사모님의 침실과 거실, 드레스룸입니다. 사장님의 공간은 반대편 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집사의 말은 권지훈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완벽한 분리.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살지만 결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터였다. 방은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넓고 호화로웠다. 최고급 가구와 장식들로 꾸며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것이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다. 집사가 물러가고 방 안에 거대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여전히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넓은 공간에 그녀의 물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락방에 두고 온 낡은 이젤과 물감들만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그녀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었지만 그 어떤 향기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아름답지만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박제된 풍경,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았다. 서연은 손을 들어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만져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이제 한서연이 아니었다. 율성그룹의 안주인, 권지훈의 아내. 하지만 그 이름들 중 어떤 것도 진짜 그녀를 설명해 주지는 못했다. 해가 지고 저택에 어둠이 내렸다. 권지훈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 결혼식 첫날 밤에도 그는 회사에 있거나 혹은 그녀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서 그의 삶을 살고 있을 터였다. 서연은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벗어던지고 욕실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을 틀고 욕조에 몸을 담갔다. 눈물이 물과 함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늘은 그녀의 결혼식 날이었다. 세상 모든 여자들이 행복한 꿈을 꾸는 날. 하지만 그녀는 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에 갇혀 홀로 울고 있었다. 차가운 궁전과 심장 없는 왕. 그녀의 동화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결혼 후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다. 서연의 하루는 거대하고 텅 빈 저택 안에서 시작되고 끝났다. 아침에 눈을 뜨면 완벽하게 준비된 식사가 거대한 식탁 위에 차려져 있었고 그녀는 늘 홀로 식사를 했다. 권지훈은 새벽같이 나가 자정이 넘어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다. 고용인들은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그녀를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그들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존중하는 듯 보였지만 철저히 거리를 두는 태도였다. 서연은 무력감에 잠식당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저택의 서재에 틀어박혀 닥치는 대로 책을 읽거나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를 정처 없이 걸어 다녔다.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지만 그 어떤 것에도 생기가 없었다. 마치 거대한 박물관에 갇힌 유물처럼. 그녀는 점점 색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던 그림 도구들은 여전히 그 다락방에 있었고 차마 그것들을 가져다 달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차가운 성에 자신의 더럽고 가난한 꿈을 들여놓아도 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산책을 하던 서연은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잊혀진 공간을 발견했다. 본체와는 조금 떨어진 곳, 무성하게 자란 담쟁이 덩굴에 뒤덮인 낡은 유리 온실이었다. 한때는 아름다운 식물들로 가득했겠지만 지금은 깨진 유리창 사이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고 녹슨 철제 프레임은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 황폐함 속에서 서연은 이상하게도 어떤 가능성을 보았다. 죽어있는 공간, 마치 자신처럼 그녀는 홀린 듯 온실 문을 열었다. 먼지와 썩은 흙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다. 햇빛이 깨진 유리 조각에 어지럽게 반사되었고 바닥에는 말라비틀어진 화분과 낡은 원예 도구들이 뒹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풍경 속에서도 한쪽 구석에서 작은 들꽃 한 송이가 필사적으로 피어 있었다. 가느다란 줄기에 매달린 연보라색 꽃잎이 마치 그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작게 반짝였다. 그녀는 이 죽은 공간을 되살리고 싶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곳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싶었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 될지도 몰랐다. 다음 날 서연은 저택의 총괄 집사인 오 여사를 찾아갔다. 늘 무표정하고 엄격한 그녀 앞에서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뒤편에 있는 온실을 제가 좀 사용해도 될까요? 오 여사는 잠시 놀란 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 젊은 안주인이 저택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한 요구였다. 그것도 명품이나 보석이 아닌 버려진 온실에 대한 것이라니 그곳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모님, 괜찮아요. 그냥 청소하고 작은 꽃이라도 좀 심어보고 싶어서요. 오 여사는 서연의 간절한 눈빛을 잠시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이 저택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순수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오 여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날부터 서연의 일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낡은 작업복을 구해 입고 온실로 향했다. 처음 며칠은 온실 안에 쓰레기를 치우고 무성한 잡초를 뽑는 일만으로도 벅찼다. 부드럽기만 하던 손은 금세 흙투성이가 되고 상처가 났지만 서연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땀 흘려 일하는 동안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땅의 감촉과 흙냄새는 그녀에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돌려 주었다. 한편 권지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이 모든 광경을 무심코 지켜보게 되었다. 그의 서재는 저택의 서쪽 동 2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창밖으로 그 버려진 온실이 정면으로 보였다. 처음 며칠간 그는 창밖에서 어른거리는 인형을 그저 정원사 중 한 명이겠거니 하고 넘겼다. 하지만 어느 날 무심코 창밖을 내다본 그는 그 인형이 자신의 계약 안에 진 한서연이라는 것을 깨닫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쪼그려 앉아 맨손으로 잡초를 뽑고 있었다.
값비싼 옷 대신 펑퍼짐한 작업복을 입은 모습은 낯설었고 재벌가 사모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저 여자, 지금 뭘 하는 거지? 그의 첫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었다. 최고급 스파를 가거나 쇼핑을 하거나 사교 모임에 나갈 수도 있었다. 그런데 왜 저런 무의미한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곧 관심조차 두지 않기로 했다. 그저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는 성가신 풍경 정도로 치부했다. 그러나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연의 모습은 계속해서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온실로 나갔고 해가 저물녘해야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다. 하루는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다가 손을 베었는지 잠시 주저앉아 손을 감싸 쥐는 모습도 보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나타나 일을 계속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관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의 끈기와 조용한 몰입은 그가 아는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가 아는 여자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계산하고 유혹하고 거래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죽은 땅을 일구고 있었다. 그녀의 노력이 계속되면서 온실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잡초가 사라진 자리에는 부드러운 흙이 드러났고 그녀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작은 꽃 모종들을 심기 시작했다. 햇살 좋은 오후에는 온실 앞 작은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무릎에 놓고 열심히 그리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오후, 서연은 막 가꾸기 시작한 작은 화단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와 그녀의 스케치북을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서연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종이들은 이미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허둥지둥 종이들을 쫓아다녔다. 대부분의 종이는 정원 안에서 회수했지만 단 한 장이 바람을 타고 저택 본체 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하필이면 지훈이 막 서재로 향하는 길목에 잔디밭 위로 떨어졌다. 마침 차에서 내려 저택으로 들어서던 지훈은 발치에 떨어진 하얀 종이를 발견하고 무심코 허리를 굽혀 집어들었다. 그 순간 서연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이 그녀의 스케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연필로 그린 대생이었다. 잡초 더미 속에서 힘겹게 피어난 작은 들꽃. 그러나 그림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연약하면서도 동시에 하늘을 향해 꿋꿋이 뻗어있는 강인한 생명력. 섬세한 명암과 살아있는 듯한 필선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아마추어의 솜씨가 아니었다. 깊은 고독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려는 처절한 의지가 담긴 영혼의 그림이었다. 지훈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수많은 명화들을 봐왔지만 이 작은 연필 스케치처럼 그의 심장을 관통하는 그림은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림의 주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앞에 서 있는 한서연은 흙투성이 작업복 차림에 얼굴에는 땀과 흙먼지가 뒤섞여 있었다.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그녀의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눈은 그가 들고 있는 그림 속 들꽃에 눈과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연약하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빛을 품고 있는 눈.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계약 아내가 아닌 한서연이라는 한 인간으로 보았다. 그들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그가 그림을 빼앗거나 혹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비난할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림과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것은 놀라움이었고 당혹감이었으며 이름 붙일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호기심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말없이 그녀에게 스케치를 건네고는 그대로 돌아서서 저택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지만 서연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방금 전 그와 그녀 사이에 존재하던 두꺼운 얼음벽에 아주 작은 금이 가는 소리를. 서연은 자신의 스케치를 가슴에 품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뺨은 혼란스러움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화내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경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아주 미세한 이해의 실마리를 본 것 같았다. 그날 밤 권지우는 서재의 넓은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손에는 최고급 위스키가 들려 있었지만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보았던 그 작은 그림 한 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필사적으로 피어있던 들꽃, 그리고 그 꽃을 닮은 흙먼지 묻은 얼굴과 불안에 떨던 눈동자.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빛 대신 팔려온 조용하고 순종적인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의 안에는 그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세상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의 문틈을 살짝 엿보고 말았던 것이다. 얼음 같던 그의 심장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저택의 공기는 미세하게 달라졌다. 권지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의 얼굴은 늘 그렇듯 차가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 온실로 가려고 현관을 나섰을 때 입구 옆 작은 테이블 위에 가드닝 전문 잡지와 식물 도감이 놓여 있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묻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날에는 그녀가 온실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을 때 한 고용인이 다가와 시원한 레모네이드와 간단한 샌드위치가 담긴 쟁반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사장님께서 챙겨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뿐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에는 작은 돌멩이가 던져진 듯 잔잔한 파문이 일었다. 그의 배려는 언제나 간접적이고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었다. 마치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처럼. 그는 결코 그녀 앞에 직접 나타나 말을 거는 법이 없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그 차가운 성벽 너머에서 아주 희미한 온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경멸이나 감시가 아닌 어떤 다른 감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녀의 외로운 일상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녀의 온실은 날이 갈수록 생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낡은 원예 도구들을 수리하고 깨진 유리창을 아크릴판으로 손수 갈아 끼웠다. 흙을 갈고 거름을 주자 굳었던 땅은 부드러워졌고 그녀가 심은 작은 허브와 꽃들이 하나둘씩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곳은 더 이상 버려진 공간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길로 다시 태어나는 작은 왕국이자 그녀의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는 치유의 장소였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다. 그날따라 서연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척이다. 결국 침대에서 나온 그녀는 책이라도 읽을 생각으로 1층의 서재로 향했다. 저택의 서재는 두 곳이었는데 하나는 지훈의 개인적인 서재였고 다른 하나는 가족 공용 공간이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당연히 공용 서재였다. 고요한 복도를 지나 서재로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다. 근처에 있는 지훈의
개인 서재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나직한 대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한 명은 지훈의 목소리였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충직한 비서인 김 비서의 목소리 같았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엿들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하지만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 자신의 이름이 들려오자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회장님께서도 사모님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김 비서의 신중하지만 안도감이 섞인 목소리였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벽 뒤로 몸을 숨겼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음에 들다니. 김 비서, 쓸데없는 소리 마. 그저 조용해서 시끄럽지 않을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서연의 가슴이 작게 아려왔다. 역시 그에게 자신은 그저 조용한 물건일 뿐이었다. 대표님, 김 비서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혹시 아직도 윤서희 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벌써 5년이나 지난 일입니다. 윤서희,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언급되자 서재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이 문 밖에 서연에게까지 전해졌다. 그 이름을 내 앞에서 함부로 입에 담지 마.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처음 들은 서연은 놀라 숨을 멈췄다. 대표님, 저는 그저 대표님께서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셨으면 하는 마음에. 상처 지훈이 낮게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냉소가 서려 있었다. 그건 상처가 아니야. 교훈이지. 사랑, 신뢰, 그런 건 다 허상이야. 김 비서, 인간을 움직이는 건 오직 이기심과 욕망뿐이라는 걸 나는 뼈저리게 배웠어. 그녀는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면서 등 뒤에서는 라이벌 회사에 우리 그룹의 M&A 정보를 팔아넘겼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 내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어떤 건지 아나. 서연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 차갑고 냉정한 남자의 목소리에서 골마 터진 상처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가 왜 그렇게 사람을 믿지 못하고 모든 관계를 비즈니스로만 취급했는지, 왜 그토록 두꺼운 얼음벽을 치고 자신을 가두었는지. 이제야 모든 것을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돈과 성공을 택했고 나는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 그 이후로 나는 다짐했어. 다시는 내 마음을 담보로 한 어리석은 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 결혼도 마찬가지야. 할아버님의 성화와 회사의 안정을 위한 철저한 비즈니스일 뿐. 그 이상은 절대 없어. 한서연이라는 여자도 마찬가지야. 그녀의 가족이 빚을 갚기 위해 그녀를 팔았듯 그녀 역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겠지. 세상에 대가 없는 관계란 존재하지 않으니까 서연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뒤돌아 도망치듯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차가운 복도를 걸어오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지훈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을 경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불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창가에 서서 지훈의 서재 쪽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그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혼자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더 이상 차가운 성의 군주가 아닌 깊은 상처를 안고 홀로 고통받는 외로운 죄수처럼 보였다. 그를 향한 두려움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이름 모를 연민과 슬픔이 차올랐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믿었던 가족 혹은 그의 준하는 존재에게 버림받고 팔려나간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다.
형태는 달랐지만 그 상처의 본질은 같았다. 그녀는 그의 얼음장 같은 태도 뒤에 숨겨진 여린 속내를 본 것만 같았다. 그는 무심한 것이 아니라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필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빚더미에서 벗어난 최 여사와 한유라는 새로운 욕망에 들끓고 있었다. 서울의 최고급 백화점에서 최 여사는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긁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역시 서연이 그 애를 시집 보내길 잘했다니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호강을 하잖아. 유라는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보며 불만스럽게 투덜거렸다. 엄마, 겨우 이 정도로 만족해. 언니는 지금 재벌가 사모님이야. 우리가 받은 건 그냥 빚 한 감뿐이잖아. 그 집에 비하면 이건 껌값도 안 된다고. 조급해하지 마라. 이제 시작이니까. 최 여사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일단 그 집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 서연이가 얼마나 입지를 다졌는지, 권지훈 그놈이 얼마나 그 애한테 빠져 있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지. 그걸 알아야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무슨 계획? 그 집의 빨대를 제대로 꽂을 계획 말이다. 가만히 앉아서 떡이 떨어지기만 기다릴 순 없지. 우리가 직접 떡을 만들어내야지. 아무리 계약 결혼이라도 처가 식구를 박대하지는 못할 거다. 최 여사는 서연을 이용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서연의 삶에 다시 한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시각 저택의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창밖의 외로운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권지훈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억압하는 주인이 아니었다. 함께 치유해야 할 상처를 가진 고독한 동반자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그녀는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그에게 아주 작은 온기라도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감정의 다리가 그녀의 쪽에서부터 조용히 놓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율성그룹의 연례자선 갈라는 재계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다. 국내외의 저명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그곳은 단순한 자선 행사를 넘어 기업의 위상을 과시하고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를 확인하는 사교의 장이었다. 그리고 오늘 한서연은 처음으로 권지훈의 아내로서 그 무대에 서야 했다. 그녀가 입은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는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그녀의 하얀 피부와 가녀린 목선을 아름답게 드러냈다. 하지만 서연은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했다. 연회장을 가득 채운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는 그녀를 주눅들게 만들었다. 그녀는 권지훈의 팔짱을 낀 채 가면을 쓴 사람들 사이를 걷는 한 마리의 겁먹은 새 같았다. 미소 지어. 그리고 너무 많이 말하지 마. 내 옆에만 붙어 있으면 돼. 권지훈은 그녀의 귓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허리를 감싼 그의 손길은 이상할 정도로 단단했다. 마치 그녀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사람들이 다가와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권지훈은 완벽한 비즈니스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대했고 서연은 그의 지시대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베일에 쌓여있던 율성그룹 안주인의 첫 등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서연은 자신이 값비싼 장식품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때였다. 연회장 한쪽에서 익숙하지만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서연이 아니니 우리 딸. 여기서 보내. 최 여사와 한유라였다. 어떻게 초대장을 구했는지. 두 사람은 잔뜩 힘을 준 화려한 차림으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유라는 노골적인 질투가 가득한 눈으로 서연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자신이 입은 드레스보다 몇 배는 더 비싸 보이는 서연의 모습에 그녀의 입술이 비죽거렸다. 권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이 불청객들의 등장이 달갑지 않았다. 장모님, 유라 씨,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환영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사위 얼굴도 볼 겸, 우리 딸 응원도 해줄 겸 왔지. 우리 서연이, 이런 곳은 처음이라 많이 떨릴 텐데. 최 여사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서연의 팔을 잡았다. 서연은 그 손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권지훈이 중요한 손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유라가 작정하고 서연에게 다가왔다. 언니, 좋겠다. 이런 데도 와보고. 유라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기자들이 힐끔거리는 것을 확인하고는 목소리를 살짝 높였다. 근데 언니는 이런 화려한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맨날 그 냄새나는 다락방에서 그림만 그리던 애였는데 이런 비싼 드레스 입으니까 막 숨 막히고 그러지 않아.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유라는 그것을 즐기며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슬픈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마치 서연을 위하는 척 연기했다. 하긴 우리 집 빚 때문에 아니, 시집오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언니를 생각하면 내가 다 눈물이 나네. 이 드레스 한 벌 값이 우리 집 빚보다 더 비싼 거 아니야. 팔려왔다는 단어가 연 회장의 소음 속에서도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주변은 순간 정적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쏠렸다. 몇몇 기자들은 이때를 놓칠세라 카메라를 그들에게로 돌렸다. 서연은 수치심과 모멸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발가벗겨진 채 군중 앞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차가운 기운과 함께 권지훈이 그녀의 옆에 다시 섰다. 그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떨고 있는 서연의 어깨를 강하게 감싸 안았다. 그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랫동안 그래왔던 연인처럼 보였다. 그는 먼저 유라를 향해 얼음 같은 시선을 던졌다. 내 아내에게 무슨 무례한 짓이지. 그의 낮은 목소리에 연 회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유라는 그의 살벌한 기세에 눌려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권지훈은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과 기자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릴 만큼 힘이 있었다. 방금 이상한 소리를 들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바로잡아야겠습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싼 팔에 힘을 주며 말을 이었다. 제 아내는 다락방이 아니라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림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재능 있는 예술가입니다. 제가 아내의 그 순수한 열정과 아름다운 영혼에 반했으니까요. 연 회장이 술렁거렸다. 냉혈한으로 소문난 권지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로맨틱한 고백이었다. 빚 때문에 팔려왔다는 말은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와 내 아내는 서로를 깊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 어떤 조건이나 계산도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렇죠. 여보, 그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올을 부드럽게 넘겨주었다. 그 다정한 행동에 서연은 너무 놀라 숨을 멈췄다. 그의 진심이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 그는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녀는 홀린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권지우는 다시 유래계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다시 원래의 냉혹함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한유라 씨, 처제라고 부르기도 민망하군. 내 아내를 모욕하는 것은 곧 나, 그리고 율성그룹 전체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아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내 말,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마지막 말은 명백한 경고였다. 그는 손짓으로 보안 요원들을 불렀고 하얗게 질린 유라와 최 여사는 굴욕적으로 연회장에서 쫓겨났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권지훈 아내의 출신 스캔들은 권지훈의 로맨틱한 아내 사랑 확인으로 완벽하게 반전되었다. 사람들은 경애와 부러움이 섞인 눈으로 그와 서연을 바라보았다. 권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연을 데리고 조용한 테라스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쌌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심장을 애써 누르며 자신을 위해 기꺼이 계약에도 없는 연기를 해준 남자를 바라보았다. 왜?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다.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감싸주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권지훈은 그녀의 시선을 피한 채 먼 곳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계약 조건 첫 번째. 대외적으로 우리는 완벽한 부부여야 한다. 율성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는 건 용납 못해. 그는 계약을 핑계로 댔다.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는 방금 전 그의 행동을 전부 설명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 서렸던 분노, 그녀를 감싸던 보호적인 몸짓,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강렬했다. 그 역시 자신의 행동에 당황한 듯 보였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사랑이라는 단어와 예기치 않게 솟아오른 보호 본능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는 그녀를 지켜주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녀를 끌어내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테라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차가운 침묵과는 달랐다.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거대한 빙벽이 오늘 밤 일어난 격렬한 사건으로 인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계약으로 묶인 부부였지만 그 계약의 행간에 새로운 감정이 쓰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자선 갈라 다음 날 아침, 저택의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신문 한 면과 각종 온라인 미디어는 온통 세기의 커플, 권지훈의 로맨틱한 사랑 고백과 같은 기사들로 도배되어 있었다. 고용인들은 힐끗힐끗 서연을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그들의 시선에는 이전과 다른 존중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권지훈과 서연은 말없이 식사만 했다. 어젯밤 테라스에서의 어색한 대화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흘렀다. 그가 내뱉었던 사랑이라는 단어의 잔향이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혹은 아슬아슬한 다리처럼 놓여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과묵했고 서연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그저 접시만 내려다보았다. 식사를 마친 지우는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출근했다. 하지만 현관을 나서기 전 그는 아주 잠시 멈춰서서 그녀 쪽을 힐끗 보는 듯했다. 서연은 그것이 자신의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 앉아있던 권지훈은 인터폰으로 김비서를 불렀다. 저택 뒤편 온실 옆에 있는 낡은 창고 말이야. 네, 대표님, 방치된 지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곳 정리 좀 하지.
내부를 전부 철거하고 화가들이 쓰는 전문 작업실로 개조하도록 해. 김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작업실 말입니까? 그래. 지우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의 지시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북쪽 벽면은 전체를 유리로 교체해서 자연광이 최대한 들어오도록 설계해. 천장에도 스카이라이트를 설치하고 바닥은 작업하기 편한 원목으로 깔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미술용품들로 그 안을 채워주게. 프랑스산 유화물감, 독일제 붓, 이탈리아에서 수작업으로 만든 이젤과 최고급 캔버스들. 그녀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준비해. 그녀라는 단어에 김 비서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나가고 지우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계약 조건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서는 그녀의 스케치 속에서 처절하게 피어있던 들꽃의 이미지가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던 흙먼지 묻은 얼굴과 슬픈 눈동자도 어쩌면 그는 그 재능이 그 영혼이 썩어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과는 다른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다. 서연은 여느 때처럼 자신의 작은 온실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다. 그동안 지훈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는 여전히 바빴고 그녀는 여전히 외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외출에서 돌아온 서연은 현관의 작은 콘솔 테이블 위에 놓인 낯선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열쇠 밑에는 그가 쓴 것으로 보이는 간결한 메모가 한 장 놓여 있었다. 언셀리업 강거. 서연의 심장이 작게 쿵 하고 울렸다. 그녀는 열쇠를 들고 홀린 듯 저택 뒤편으로 향했다. 해 질녘에 부드러운 빛이 정원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가 알던 낡고 허름한 창고는 간데없었다. 흉물스럽던 외벽은 깔끔하게 복원되어 있었고 낡은 철문은 세련된 디자인의 원목문으로 바뀌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리자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문 안쪽으로 펼쳐진 광경은 그녀가 평생 꿈에서나 그려보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창고의 내부는 완벽한 화가의 아틀리에로 변해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거대한 유리창과 천장의 스카이라이트를 통해 들어온 저녁 햇살이 공간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었다. 잘 마른 나무 냄새와 유화 물감의 향긋한 기름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벽에는 크기별로 정리된 수십 개의 캔버스가 기대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세상의 모든 색을 담은 듯한 물감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작업실의 한가운데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충직한 기사처럼 근사한 이젤 하나가 텅 빈 캔버스를 품고 서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마치 성지에 발을 들인 순례자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붓거치대에 나란히 꽂힌 붓들을 쓸어보았다. 부드러운 동물의 털로 만들어진 최고급 붓. 그녀는 평생 이런 도구를 만져볼 수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해와 존중의 표현이었다. 그는 그녀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깊은 곳, 그녀의 영혼과 꿈을 보아주었던 것이다. 그가 자선 갈래에서 내뱉었던 재능 있는 예술가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이 공간 전체가 증명하고 있었다. 서연은 작업실 중앙으로 걸어가 이젤 앞에 섰다. 새하얀 캔버스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인생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고통과 서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벅찬 감사함,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구원의 눈물이었고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날 밤 서연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복잡한 마음을 안고 그녀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만 했다. 자정이 넘어 그가 피곤한 기색으로 저택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고 잠시 놀란 듯 걸음을 멈췄다. 아직 안 자고 있었나?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 창고 봤어요. 그의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넥타이를 풀며 시선을 돌렸다. 그래, 필요한 게 더 있으면 김 비서에게 말해. 그는 또다시 그렇게 벽을 쳤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그 다음 방식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아니요, 완벽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울음기 때문에 살짝 잠겨 있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심이 담긴 그녀의 목소리에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어떤 따스한 빛이 담겨 있었다. 그 순수한 감정의 빛 앞에서 그의 철벽 같던 방어막이 잠시 허물어지는 듯했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의 당혹감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그 자신도 정의 내릴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결국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서둘러 그녀를 지나쳐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마치 그 강렬한 감정의 파도에서 도망치려는 사람처럼 서재 문을 닫고 권지우는 문의 등을 기댄 채 잠시 서 있었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눈물 젖은 채 자신을 바라보던 그녀의 얼굴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혹은 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달콤함과 동시에 지독한 두려움을 동반했다. 5년 전 윤서희의 배신이 남긴 흉터가 날카롭게 쑤셔왔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다시는 약해지지 않겠다고,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그의 견고한 성벽을 자꾸만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거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그의 뒷모습이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서툴고 무뚝뚝한 행동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그녀의 마음에 와닿았다.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투성이의 이 남자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그와 그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제 무관심의 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깊은 두려움의 벽이었다. 그리고 서연은 처음으로 그 벽을 함께 넘어보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 새로운 작업실이 생긴 이후 서연의 시간은 색채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캔버스 위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았다. 붓을 든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그녀의 눈은 다시 총명한 빛을 발했다. 그녀는 온실에서 키운 꽃들을 그리기도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풍경들을 끄집어내기도 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팔려온 신부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다. 그녀는 오직 자기 자신, 한 명의 예술가일 뿐이었다. 권지훈과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들은 여전히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때때로 그는 서재 창문으로 그녀가 작업실로 향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말없이 지켜보곤 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는 유명 화가들의 화집이 놓여 있었고 또 다른 날 저녁에는 서연이 정원에서 꺾어 현관 테이블에 놓아둔 작은 들꽃 화병을 그가 자신의 서재로 가져가는 것을 고용인이 목격하기도 했다. 그들의 언어는 그렇게 조용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평화 아래 어둡고 추악한 음모가 싹트고 있었다. 자선 갈래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최 여사와 한유라는 분노와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특히 권지훈이 서연을 감싸고도는 모습은 그들의 탐욕에 불을 지폈다. 그들은 서연이가 권지훈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확신했고 그것을 이용해 더 큰 것을 얻어낼 계획을 세웠다. 최 여사는 율성그룹의 오랜 숙적인 태진건설의 박 회장을 은밀하게 찾아갔다. 박 회장은 업계에서 야비하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인물로 호시탐탐 율성그룹을 무너뜨릴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고급 룸살롱의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 최 여사는 박 회장에게 솔깃한 제안을 던졌다. 회장님, 율성그룹을 흔들 수 있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위스키 잔을 돌리며 물었다. 내부 정보라. 권지훈 그놈의 장모님께서 직접 말입니까? 제 딸이 그 집 안주인입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최 여사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내뱉었다. 그녀는 과거 남편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을 돈으로 매수해 알아낸 율성그룹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율성에서 곧 대규모 부지 매입을 발표할 겁니다. 하지만 그 부지에 심각한 환경 문제가 있다는 허위 정보를 터뜨리고 주가를 폭락시키는 겁니다. 그때 회장님께서 지분을 확보하시는 거죠. 유라가 옆에서 거들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언니는 지금 권지훈한테 거의 감금당하다시피 살고 있어요.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폭로하고 이혼 소송을 걸면 천문학적인 위자료를 뜯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율성그룹에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동시에 권지훈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서연을 이용해 막대한 돈을 갈취하려는 속셈이었다. 박 회장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재미있겠군. 좋소. 한번 판을 벌여봅시다. 권지훈은 짐승 같은 직감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주식시장의 미세한 이상 동향과 증권계 떠도는 악성 루머를 놓치지 않았다. 특히 태징건설 측에서 자신의 신규 프로젝트 주변을 맴돈다는 보고를 받자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그는 즉시 김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태징건설 박 회장, 요즘 동태 좀 알아봐. 특히 자금 흐름과 접촉하는 인물들. 샅샅이 뒤져. 그리고 내 장모와 처제 주변도. 마지막 말에 김 비서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는 군말 없이 지시에 따랐다. 율성그룹의 정보팀이 움직이자 꼬리는 금방 잡혔다. 최 여사와 박 회장의 은밀한 접촉, 그들이 매수한 내부 직원의 정체, 그리고 그들이 꾸미는 주가, 조작과 언론 플레이 계획의 전모가 며칠 만에 권지훈의 책상 위에 보고서로 올라왔다. 보고서에는 또 다른 내용이 첨부되어 있었다. 김 비서가 독자적으로 조사한 최 여사의 과거 행적이었다. 그녀가 서연의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어떻게 도박과 사치로 탕진했는지, 서연의 이름으로 몰래 사채를 빌려 썼는지, 그리고 결국 회사를 부도내고 그 빚을 서연에게 뒤집어지워 팔아넘겼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가 담겨 있었다. 권지훈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주변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 김 비서는 감히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지훈이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그의 눈은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기업을 향한 공격은 그에게 익숙한 일이었다. 늘 있는 비즈니스 전쟁의 일부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보고서의 모든 글자들이 한 여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증언하고 있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학대받고 결국 물건처럼 팔려온 한서연의 삶. 그녀의 재능과 꿈이 어떻게 짓밟혀 왔는지, 그녀의 슬픈 눈동자 뒤에 어떤 배신과 상처가 숨겨져 있었는지,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그녀를 샀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구매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 길고 잔인한 착취의 사슬의 마지막 고리였을 뿐이다. 그의 가슴 속에서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분노가 아니었다. 한 연약한 인간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그녀에게 그런 고통을 안겨준 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증오였다. 그는 김 비서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했다. 김 비서, 이건 더 이상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야. 개인적인 일이지. 그 순간 김 비서는 알았다. 그의 대표가 단순히 방어를 하려는 것이 아님을. 이것은 전쟁 선포였다. 모든 것을 건 무자비한 선멸전의 시작이었다. 권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눈빛은 목표물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덫을 놓을 거야. 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판을 깔아줘. 허위 정보를 더 흘려서 그들이 더 깊숙이 들어오도록 유인해. 박 회장이 가진 모든 것을 이 판에 쏟아붓게 만들어. 그리고 내 장모와 처제가 승리를 확신하고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거야.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박살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겠어. 그의 계획은 잔인할 정도로 치밀했다. 그는 상대를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방식이었다. 자신의 것을 건드린 자에게 자비란 없었다. 그리고 이제 한서연은 그의 것이었다. 계약서 상의 아내가 아니라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지켜야 할 그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저 멀리 보이는 작업실을 바라보았다. 작은 창문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저 안에서 세상의 더러운 음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만의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고 있을 터였다. 그는 조용히 맹세했다. 다시는 그 누구도 그녀의 세상에 흙탕물을 튀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녀를 아프게 했던 과거의 모든 그림자들을 자신이 직접 나서서 전부 지워버리겠다고. 냉혹한 왕은 이제 그녀만을 위한 기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의 성은 더 이상 고독한 요새가 아니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방패였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그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권지훈이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 위로 먹잇감들이 차례차례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미줄의 주인이 될 것이라 철석같이 믿으며 탐욕에 찬 발걸음을 재촉했다. 박 회장은 권지훈이 흘린 거짓 정보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 그는 율성그룹의 신도시 프로젝트가 치명적인 환경 문제로 좌초될 것이라 확신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자금과 빌릴 수 있는 모든 돈을 끌어모아 율성그룹의 주식 공매도에 쏟아부었다. 주가가 폭락하면 그는 수천억 원을 벌게 될 터였다. 최 여사와 유라 역시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했다. 그들은 박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착수금을 받고
권지훈과 서연이 이혼하게 될 것이라는 악성 루머를 퍼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꼴 좋다. 한서연, 이제 곧 그 집에서 쫓겨나서 알거지가 될 테니. 권지훈 그놈도 마찬가지고 유라는 아기의 찬 웃음을 터뜨렸다. 그 시각 서연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서 고요한 섬처럼 자신만의 세상에 몰두해 있었다. 그녀의 작업실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 전 우연히 그녀의 그림을 본 한 갤러리 큐레이터로부터 작은 기획전에 참여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은 것이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그림을 세상에 선보일 첫 번째 기회였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밤낮 없이 캔버스에 매달렸다. 그녀는 권지훈이 평소보다 더 바쁘고 날카로워졌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저 중요한 사업 때문이려니 하고 넘겼다. 그는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면서도 그녀의 작은 세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다.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밤, 지훈이 예고 없이 그녀의 작업실을 찾아왔다. 그는 문과에 기댄 채 그림에 몰두하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과 함께 그녀의 평화를 깨뜨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서연 씨, 그의 부름에 그녀가 돌아보았다. 어쩐 일이에요? 내일 중요한 주주총회가 있어. 아마 언론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야.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놀라지 말고 나를 믿어줘. 모든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서연은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의 눈을 보자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믿을게요. 다음 날 권지훈은 예정대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여사와 박 회장은 TV 앞에 앉아 그의 몰락을 기대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권지훈이 단상에 섰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침착했다. 그는 최근의 루머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근 율성그룹의 신도시 프로젝트 부지에 심각한 환경 문제가 있다는 악성 루머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스크린에 띄운 것은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환경 평가서였다. 완벽하게 적합 판정을 받은 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권지훈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또한 저희는 그 부지에 단순한 신도시를 건설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숨을 골랐다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오늘 율성그룹은 글로벌 IT 기업인 넥사테크와 함께 해당 부지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허브 및 R&D 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의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합니다. 기자회견장은 벌집을 쑤신 듯 술렁거렸다. 그것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지도를 바꿀 거대한 계획이었다. 그 발표와 동시에 주식시장이 개장했다. 율성그룹의 주가는 폭락은커녕 그야말로 수직으로 폭등하기 시작했다. 상한가를 기록하며 끝없이 치솟았다. 의학박 회장은 비명을 질렀다. 공매도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는 단 몇 분 만에 회사가 통째로 날아갈 정도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권지훈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주가 조작을 시도한 배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최 여사와 박 회장이 은밀히 만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그들의 통화 녹취록, 자금 거래 내역 등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차례로 펼쳐졌다. 권지훈은 얼어붙은 그들의 얼굴을 TV 화면 너머로 보는 듯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율성그룹은 방금 전 태증건설 박 회장과 최미숙 최 여사,
한유라 씨를 주가 조작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 순간 최 여사의 집벨이 울렸다. 문 밖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든 검찰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최 여사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녀는 다급하게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내 남편이 지금 우리를 잡아가려고 해. 네가 좀 말려줘, 제발. 전화를 받은 서연은 혼란에 빠졌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엄마의 절박한 비명에 그녀는 지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아 최 여사의 집으로 향했다. 권지훈 역시 그녀를 뒤따랐다. 서연이 도착했을 때 집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최 여사와 유라는 수사관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옷자락을 붙잡았다. 서연아,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언니, 당장 권지훈한테 이 짓 그만두라고 그래. 언니도 공범이야. 그들의 추악한 모습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때 뒤따라온 권지훈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두 사람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당신들이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손댈 자격은 없어.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최 여사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 신락 같은 이성 대신 지독한 증오와 악의가 번뜩였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악을 썼다. 네, 아빠가 왜 죽었는지 알아. 나 때문이 아니야. 바로 너같이 순진에 빠진 딸년을 지키려다 죽은 거라고. 서연의 세상이 멈췄다. 그 인간은 끝까지 네 그림 도구 살 돈을 마련하겠다고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어. 결국 그 빚을 감당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고. 너 때문에 그 쓸모없는 그림 때문에 아비가 죽은 거야. 넌 네 아빠를 죽인 기생충이야. 서연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의 몸이 힘없이 뒤로 무너져 내렸다. 서연 씨, 권지훈이 놀라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가늘게 떨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승리의 차가운 희열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이 그녀의 고통 앞에 경악과 깊은 슬픔으로 물들었다. 그는 서연을 품에 안고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면서까지 악담을 퍼붓는 최 여사를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노려보았다. 악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서연을 올가매던 어두운 과거의 사슬은 그렇게 끊어졌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 그들이 던진 가장 잔인한 진실의 비수가 그녀의 심장에 깊이 박히고 말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아수라장이 된 공간 속에서 권지훈은 의식을 잃은 서연을 그저 단단히 끌어안고 있을 뿐이었다. 완벽한 승리였다. 하지만 그의 품에 안긴 그녀의 고통 앞에서 그 승리는 재처럼 무의미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악몽 같은 밤이 지나고 서연은 낯선 병실에 하얀 천장을 보며 눈을 떴다. 며칠 동안 그녀는 꿈과 현실의 경계를 헤맸다. 정신을 차리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과 최 여사의 악독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고 잠이 들면 깊고 어두운 물속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꿈을 꾸었다. 권지훈은 모든 것을 취소하고 그녀의 곁을 지켰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냉정한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창백하게 잠든 그녀의 손을 잡고 밤새 그녀가 식은땀을 흘리면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녀가 악몽에 시달리며 신음할 때마다 그의 심장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그는 모든 적들을 물리쳤다. 그녀를 괴롭히던 악인들은
이제 차가운 감옥 안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정작 가장 큰 적인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집어삼키는 것을 그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승리는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헤집어 놓은 대가일 뿐이었다. 서연이 퇴원하여 저택으로 돌아온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있는 유령처럼 저택을 배회했다. 말을 잃었고 웃음을 잃었으며 그 무엇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다. 그녀가 생명의 빛을 발하던 온실과 작업실은 주인을 잃은 채 먼지가 쌓여갔다. 지훈에게 그 모습은 지옥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었다. 세상의 모든 보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었고 그녀의 발 아래 제국을 바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죄책감의 가시 하나를 빼주지 못했다. 그는 밤마다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셨다. 술잔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혐오스러웠다. 최 여사와 자신이 다를 게 무엇인가? 그 여자들이 그녀의 삶을 망가뜨렸다면 자신은 돈으로 그녀의 삶을 사려고 했다. 가장 힘들고 약해져 있던 그녀를 비즈니스라는 명목 아래 또 한 번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결심했지만 결국 자신의 손으로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셈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심장이 부서지는 고통이라는 것을.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녀를 처음 만났던 방식, 그녀를 상처 입혔던 자신의 과거가 용서가 되지 않았다. 그녀를 사랑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는 더욱 무거워졌다. 며칠간의 긴 고뇌 끝에 그는 결심했다. 이 지독한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했다. 그는 서연의 방으로 갔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넋을 잃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색채도 없었다. 지우는 그녀의 앞에 조용히 섰다. 당신 탓이 아니야.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서연의 공허한 시선이 천천히 그에게로 향했다. 아버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거야.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은 결코 짐이 될 수 없어. 그러니 더 이상 자책하지 마. 그의 위로는 그녀에게 닿지 못하고 공중에서 흩어졌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모습에 지훈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결국 그의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서연.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서연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처음에는 몰랐어. 그저 성가시고 이해할 수 없는 여자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이 죽은 정원을 살려내는 것을 보고, 당신의 그림을 보고,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장이 당신에게로 향했어.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 미치도록. 그의 고백은 애절하고 처절했다. 하지만 그 고백은 곧바로 지독한 자책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나 역시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야. 당신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당신을 계약서라는 종이 한 장으로 올가매려 했던, 결국 당신의 가족과 똑같은 종류의 인간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조차 당신을 더럽히는 것만 같아. 이것이 그의 진심이었다. 그녀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의 시작점이 된 자신의 오만과 잘못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그에게는 고통이고 형벌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건 이혼 서류야. 서연의 눈이 커졌다. 봉투 안에는 이혼 합의서와 함께 지훈이 가진 재산의 절반 이상을 그녀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위자료가 아니었다. 속죄의 대가였다. 나는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아니, 애초에 지킬 자격도 없었지.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강철 같던 남자가 그녀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 더러운 계약에서. 그리고 상처뿐인 내게서. 당신을 해방시켜주고 싶어. 당신이 다시 그림을 그리고 웃음을 되찾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 이것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그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더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섰다. 그의 모든 사랑과 후회와 고통을 그 방에 남겨둔 채 부디 행복해야 해. 한서연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는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서연의 심장에 거대한 종소리처럼 울렸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서류 봉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의 절절한 사랑 고백, 고통스러운 자책, 그리고 자신을 놓아주려는 마지막 배려. 그 모든 것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의 굳어있던 슬픔의 성벽을 부수고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손을 뻗어 서류 봉투를 만졌다. 그리고 그 순간 멈춰있던 눈물샘이 터져나왔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의 눈물,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꺼이 심장이 부서지는 길을 택한 한 남자를 향한 아프고도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다. 그 울음은 끝이 아니었다. 깊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비로소 새로운 감정의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고통스럽지만 희망을 품은 시작의 울음이었다. 권지훈의 저택을 떠난 후 서연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그가 건넨 막대한 재산을 대부분 돌려보내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돈만으로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작은 작업실 겸 거처를 구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다. 그녀의 그림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아름답기만 한 풍경은 없었다. 그녀의 캔버스는 어두운 다락방의 공기, 쏟아지던 빗줄기, 차가운 계약서의 감촉, 그리고 자신을 향하던 한 남자의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상처를,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아주 작은 희망과 사랑을 그렸다. 붓질 하나하나에 자신의 영혼을 새겨 넣는 행위는 고통스러운 동시에 신성한 치유의 과정이었다. 같은 시간, 권지훈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떠난 저택은 다시 예전의 차가운 성으로 돌아갔다. 아니, 그녀라는 온기를 한번 맛보았기에 이전보다 훨씬 더 춥고 황량하게 느껴졌다. 그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지만 그 어떤 성공도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에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거나 연락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겠다던 약속은 그 자신을 영원한 그리움의 감옥에 가두는 형벌이 되었다. 그는 매일 밤 그녀가 생명을 불어넣었던 온실과 불이 꺼진 작업실을 보며 그녀를 그리워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서연의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그녀의 그림들은 꾸며지지 않은 날것의 감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는 모습을 그린 구원이라는 작품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이름이 미술계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서연은 자신의 그림들 앞에 섰다.
캔버스에 담긴 자신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던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삶을 채우던 그 지독한 어둠 속에는 언제나 희미한 빛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자신을 짓밟던 이들의 손길과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던 한 사람의 서툰 손길, 그녀는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권지훈이 자신에게 준 것은 상처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얼음 같은 세상 속에서 그녀가 얼어 죽지 않도록 지켜준 유일한 방패였고, 날개가 꺾인 그녀에게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하늘 작업실을 선물해 준 사람이었다. 그가 그녀를 놓아준 마지막 행동은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녀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심장을 내어준,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이고 고통스러운 사랑의 방식이었다. 진정한 자유란 그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자유란 자신의 온전한 의지로 그에게 돌아가 그의 곁에 서는 것임을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익숙한 저택의 문 앞에 다시 섰다. 집사는 그녀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길을 비켜주었다. 그녀는 그의 서재로 향했다. 문틈으로 본 그는 예전의 냉철한 지배자가 아니었다. 값비싼 술을 앞에 두고 깊은 고독에 잠식된 채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는 한없이 외로운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모습을 본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다. 그는 그녀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고 생각했다. 돌아왔군. 정리, 하러 온 건가? 그의 목소리는 모래처럼 까칠했다. 서연은 말없이 그에게 다가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권지훈은 그것이 서명이 끝난 이혼 서류일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들려온 것은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였다. 그가 놀라 눈을 떴을 때 서연은 이혼 서류를 갈갈이 찢어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고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서 해방되려고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나 자신을 찾으려고 떠났던 거예요. 내 힘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자리를 찾았어요. 그녀는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그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당신은 나를 샀다고 말했지만 아니요. 당신은 나를 구원했어요. 얼어붙은 내 세상에 들어와 온기를 줬고 다시 꿈꿀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줬어요. 당신의 사랑이 아팠던 건 그 시작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너무 깊고 진실해서 당신조차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아픈 사랑 나랑 같이 나눠요. 그녀는 그의 뺨 위로 손을 뻗어 그의 눈가를 부드럽게 쓸었다. 이제 나 당신 옆에 서고 싶어요. 팔려온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 같이 상처를 보듬고 같이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사람으로. 그래도 될까요? 권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견고하던 세상이 그녀의 따뜻한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년간 그를 짓누르던 과거의 상처와 지독한 자기 혐오가 그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 세상의 전부를 껴안 듯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서연은 그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세상에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1년 후 서울의 한 대형 갤러리에서 주목받는 신진 작가 한서연의 첫 개인전이 열렸다. 전시회의 이름은 새벽이었다. 그녀의 그림들은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시작하여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거쳐 마침내 찬란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의 여정을 담고 있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권지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자랑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냉혹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남자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만이 가득했다. 전시회의 마지막 섹션. 그곳에는 단 한 점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활짝 열린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따뜻한 작업실의 풍경,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새하얀 캔버스를 마주보고 서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뒷모습. 그림의 제목은 우리들의 아침이었다. 지훈이 다가와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녀가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캔버스 위로 마침내 진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을 따뜻하고 희망찬 아침의 시작이었다.